박정수, 올해 68. 머리엔 흰머리가 가득하고 손등에는 굳은 살이 남았다. 평생 공장에서 일했고 쉬는 날엔 일용직을 나갔다. 가난했지만 자식 셋 남부럽지 않게 먹이고 공부시켰다. 그게 그의 자랑이자 인생의 전부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정수의 아내 윤경. 결혼 초엔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날씬하고 우아했고 말도 예뻤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자식들이 커갈수록 그녀의 입에서는 칼 같은 말만 나왔다. 당신이 남자야? 돈도 못 벌면서 자식들 앞에서 아빠 타령은 하지도 마. 정수는 말없이 밥숟가락만 내려놓았다. 그날만 그런 게 아니었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다. 휴대폰을 숨기듯 들고 다녔고 낯선 남자의 이름이 통화 목록에 오르기 시작했다. 밤늦게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다. 옷차림도 달라졌다. 화장 냄새를 숨기지도 않았다. 정수는 알고 있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걸. 하지만 그는 아이들이 자라기 전까진 입을 열 생각이 없었다. 큰아들 결혼식 날도, 둘째 딸 취업한 날도, 막내 아들이 대학을 들어간 날도 그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어차피 내 인생이 뭐라고 아이들만 잘 자라면 됐다. 정수의 가슴 속엔 늘 같은 말이 맴돌았다. 애들 앞에서 엄마를 욕하는 아빠는 되고 싶지 않았다. 이웃들은 윤경의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저 집 사모님, 저번에 젊은 남자랑 카페에서 봤다더라. 옷도 바뀌고 돈 쓰는 꼴이 이상하더라고. 하지만 정수에게 그들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알고도 모른 척하는 남자의 표정을 모두가 보았기 때문이었다. 밤마다 방 안에서 홀로 누워있던 정수는 들리는 발소리 하나로 아내가 들어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향수 냄새, 낯선 담배 냄새, 웃으며 통화하는 목소리. 그는 베개 하나를 가슴에 끌어안고 천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냥 애들만 다 크면 되겠다. 그때까지만 버티자. 정수는 자신이 약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막내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취업까지 마친 어느 날, 정수의 마음속 조용한 외침이 서서히 모양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제 끝내도 되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픈 가슴도 모욕도 외로움도 그는 평생처럼 말없이 그러나 아주 천천히 준비를 시작한다. 참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니다. 칼을 들지 않았을 뿐 끝을 정하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된다. 정수는 매일 새벽에 일어났다. 노인의 몸은 항상 먼저 깨어났다. 손가락 마디는 굽고 허리는 쑤셨다. 하지만 그는 아무 불평도 하지 않았다. 집안에 밥 냄새라도 있어야 아이들이 올 때 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제는 자식들이 다 퍼져 살았지만 그래도 그는 늘 밥상을 차렸다. 그날도 정수는 아내를 깨우지 않고 혼자 라면 하나 끓여 먹었다. 아내는 어제도 밤늦게 들어왔고 오늘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 점심 무렵 아내 윤경이 화려하게 꾸미고 나왔다. 향수 냄새가 진하게 퍼졌다. 입술에는 선명한 빨간색. 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어디 가나? 윤경은 비웃듯 말했다. 당신이 알아서 뭐하게? 나 늙은 남자 간병하려고 산 사람 아니야. 정수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경은 집을 나섰다. 휴대폰에는 비즈니스 미팅이라 적혀 있었지만 누가 봐도 미팅 차림이 아니었다. 오후에 장을 보러 나간 정수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또 외박했대. 남편은 불쌍하지도 않나. 저 정도면 이혼해야지. 근데 그 남편 애들 때문에 참고 산다잖아. 정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카트에 두부,
계란, 라면을 담으며 머리를 숙이고 걸어갔다. 집에 돌아오자 윤경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화장은 조금 번져 있었고 눈은 풀려 있었다. 정수가 다가가 말을 걸었다. 밥은 먹었나? 윤경은 콧방귀를 뀌었다. 아, 진짜 꼴값이야. 당신이 해주는 밥 걔도 안 먹어. 정수는 멈춰서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윤경은 계속 말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집에서 늙은 남자랑 갇혀 살아야 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정수는 조용히 라면 봉지를 내려놓았다. 말을 삼켰다. 윤경은 더 독하게 말했다. 당신 같은 노인네랑 손잡고 장 볼 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 알아? 창피해 죽겠어. 그 말은 칼보다 아팠다. 하지만 정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자신이 차려놓은 밥상을 바라봤다. 두부김치, 양파무침, 계란말이.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다. 그날 밤 정수는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세탁기 속에서 낯선 셔츠 하나를 발견했다. 남자 셔츠. 정장에 상표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바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이 떨어졌다. 윤경이 어떤 남자의 어깨에 기대 카페에서 웃고 있었다. 정수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하지만 사진을 구기지 않았다. 찢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지갑 속에 넣었다. 그날 밤 아내는 늦은 시간까지 통화를 했다. 당연하지. 내가 재혼하면 억만장자 부인이야. 그 늙은 것만 정리하면 끝이지. 정수는 거실에서 혼자 욕실 불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항상처럼 참고 항상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날은 달랐다. 정수는 천천히 서랍을 열고 서류철을 꺼냈다. 등기부등본, 집문서, 통장 복사본. 오래, 너무 오래 참았다. 이제 참는 사람이 아니라 정리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애들 다 컸다. 이제 나도 살아도 되겠지? 눈빛이 변했다. 한 번도 보이지 않던 표정이었다. 끝을 정하는 사람은 말이 적고 움직임이 조용하다. 정수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정수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아내가 볼 때만큼은 언제나 그랬던 남편이었다. 밥 차리고 쓰레기 버리고 집 청소하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 잠드는 늙은 남자.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아침 일찍 동사무소에 들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집과 땅, 예금, 연금 계좌. 모든 서류를 하나씩 모았다. 직원은 물었다. 이렇게 많이 떼어가시는 이유라도 정수는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이제 좀 정리할 생각이에요. 그는 마을 법률 상담소도 찾아갔다. 무료 상담을 해주는 노변호사 한 명이 있었다. 정수는 낯을 가리며 말을 꺼냈다. 와이프가 오래전부터 다른 남자랑 증거가 있어야 합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 통화 내역, 녹음, 특히 경제적 지원을 받는 정황이 있다면 상대 남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정수는 천천히 사진을 꺼냈다. 카페에서 웃고 있는 아내와 남자. 어깨를 맞대고 찍힌 사진. 변호사는 말했다. 이 정도면 시작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정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정수는 한 카페 앞에서 3시간 넘게 앉아 있었다. 검은 파카에 모자를 눌러 쓴 노인, 하지만 눈빛은 사냥꾼이었다. 그리고 저 멀리 아내 윤경이 나타났다. 그 옆에는 정수보다 20살은 젊어 보이는 남자. 골프웨어에 명품 시계, 차는 외제차. 둘은 손을 잡았고 팔짱을 꼈고 사람들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었다. 정수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다. 사진을 찍었다. 동영상도 찍었다. 손이 떨릴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는 안정적이었다.
사람이 너무 오래 참으면 눈물이 마르고 분노가 식고 대신 칼이 만들어진다. 며칠 뒤 정수는 다시 상담소에 갔다. 이번엔 변호사가 먼저 말했다. 증거가 좋아요. 추가로 통화 녹취라도 있으면 금상첨화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핸드폰 사용도 서툰 노인이 녹음 기능을 배우며 몇 번이고 연습했다. 여보세요? 테스트 잘 들립니까?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또 다른 날, 정수는 동네의 오래된 사진관을 찾았다. 주인이 말했다. 정수 씨, 오랜만이네. 정수는 사진 몇 장을 건넸다. 이거 출력 좀 해줘. 주인은 놀라서 물었다. 부인 아니야? 누구랑? 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말하지 말아줘. 이건 나만 알고 있어야 돼. 그날 정수는 사진 봉투를 품에 넣고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바람이 불었다. 겨울이 왔다. 하지만 그의 손은 따뜻했다. 밤, 아내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자기야, 오늘 너무 좋았어. 그 늙은이는 요양원에나 보내면 돼. 정수는 방 문을 살짝 열어 핸드폰을 녹음기에 가까이 뒀다. 뚜마이너스 녹음이 시작됐다. 아내는 전혀 몰랐다. 평생 바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지금 자신을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다 됐다. 증거는 쌓이고 있었다. 사진, 녹음, 목격자, 그리고 결정적인 무기정수의 침묵.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폭풍의 전조였다. 정수는 새벽마다 집을 나섰다. 아내는 그저 늙은이 산책 간다 정도로 생각했다. 아주 잘 됐다. 그녀가 무관심할수록 일이 빠르게 진행됐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은행이었다. 그는 직원에게 말했다. 공동 명의로 된 예금. 제 이름만 남기고 전부 정리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놀라 물었다. 아내분 동의가 필요한데요. 큰 결정이십니다. 정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동의받았습니다. 아내는 돈 쓰는 데만 바쁘니까요. 실제로 윤경은 통장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돈이 있으면 쓰고 부족하면 남편에게 요구하고 남편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해오는지는 관심도 없었다. 은행은 문제없이 처리가 끝났다. 정수는 서류를 받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제 이름으로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직원은 고개를 숙였다. 그 다음은 국민연금사무소. 평생 일해서 모은 연금, 아내에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를 싹 정리했다. 직원이 말했다. 배우자에게 수급이 넘어가는 구조였는데 변경하시겠습니까? 정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살아있을 때만 받으면 됩니다. 종이를 넘기는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집 명의는 더 큰 일이었다. 평생의 집,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란 곳. 아내는 늘 말했다. 이 집은 결국 내 거야. 당신 죽으면 다 내 거고. 그리고 그 사람하고 살 거야. 정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집문서를 들고 법무사 사무실로 갔다. 법무사는 그의 나이를 보고 경고했다. 가족 간 다툼 커집니다. 정말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정수는 말했다. 가족 맞습니까? 저 사람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서류는 작성됐고 도장이 찍혔다. 집은 이제 정수의 단독 명의였다. 며칠 뒤 정수는 작은 박스 하나에 서류들을 넣었다. 집문서, 통장, 연금, 보험, 위임장. 그 어떤 것도 아내가 손댈 수 없게 정리했다. 하지만 가장 큰 일은 아직 남았다. 유언장. 정수는 변호사와 앉아 오래 고민한 뒤 말했다. 내가 죽으면 아내에게는 단 한 푼도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변호사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보통은 그래도 최소한은 남기십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평생 줬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그는 유언장에 도장을 찍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이제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정수의 변화는 완벽하게 숨겨졌다. 앙상한 몸, 굽은 어깨, 말없는 성격. 아내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밤 윤경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술 냄새, 향수 냄새, 웃음 섞인 목소리. 정수가 소파에서 조용히 물었다. 어디 갔다 왔나? 윤경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한테 보고해야 돼. 진짜 꼴값이네. 늙은이한테 누가 관심 있어?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도 분노도 미련도 없는 마지막 정리의 미소였다. 이제 준비는 끝났다. 이제 폭풍을 꺼낼 시간이었다. 정수는 평생 겁이 많고 남들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한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의 정수는 달랐다. 조용하고 확실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날 아침도 정수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다. 윤경이 늦게 일어나 거실에 나오자 밥상 위에 따끈한 미역국이 놓여 있었다. 왜 이렇게 유난이야? 생일도 아닌데. 정수는 천천히 말했다. 그냥 정리할 게 많아서. 윤경은 듣지도 않고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나 오늘 외출해. 저녁까지는 못 올 수도 있어. 정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윤경은 신나게 꾸미고 나갔다. 하이힐 소리, 향수 냄새, 우아한 코트.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수의 눈엔 이제 아무 감정도 없었다. 윤경이 집을 나선 순간 정수는 서류 가방을 들고 법무사 사무실로 갔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합니다. 부인의 상간남에게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수는 잔잔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책임은 져야죠.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보통 남편들이 여기까지 마음 못 먹습니다. 중간에 흔들리지 않으시겠어요? 정수는 손을 천천히 모았다. 난 30년 동안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흔들릴 게 없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아내의 통장 상태를 확인했다. 놀랍게도 잔고가 거의 없었다. 옷, 가방, 술, 여행, 골프, 선물. 아내는 오랫동안 정수가 번 돈을 펑펑 써왔다. 정수는 웃음만 나왔다. 참을 만큼 참았다. 그날 밤 윤경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들어왔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립스틱은 번져 있었다. 정수가 말했다. 오늘도 좀 늦었구나. 윤경은 짜증냈다. 늙은이 주제에 감시라도 하는 거야? 더럽게 집착하네. 정수는 조용했다. 그래. 집착 맞다. 윤경이 비웃었다. 뭐? 갑자기 남자 노릇하고 싶어? 정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다. 남자 노릇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 노릇하려고. 윤경은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정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러뒀다. 그리고 방 앞에서 윤경과 그 남자가 나누는 통화를 그대로 저장했다. 내가 곧 정리해. 그 늙은이는 아무것도 몰라. 언제까지 기다리냐니. 당신이 이혼해서 나오면 우리가 같이 살 수 있잖아. 응, 나 그 집 팔아서 당신이랑 살 곳 마련할 거야. 정수는 미동도 없었다. 사진, 동영상, 녹취. 이제 퍼즐이 완성됐다. 그 다음 날 정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방지, 상간자 소송, 부정행위 증거 첨부. 모든 게 완벽했다.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정수님, 정말 끝내시겠습니까?
정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사람이 너무 오래 참고 살면 결국 사람이 아니게 됩니다. 나는 이제 사람으로 살 겁니다. 윤경은 한동안 너무 방심했다. 정수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눈도 피하지 않고 밥을 차려주고 말없이 웃었다. 윤경은 생각했다. 역시 바보. 모든 게 내 뜻대로 될 거야. 하지만 윤경은 몰랐다. 그 바보 같던 남편이 이제 판결문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윤경은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을 정확히 목격하게 된다. 아침부터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정수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다. 접시는 정갈했고 국은 따뜻했고 반찬은 깔끔했다. 마치 마지막 밥상처럼. 윤경은 화장대 앞에서 메이크업을 고치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명품백 사러 갈까? 그 사람한테 말하면 뭐든 사준다니까. 정수는 밥상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윤경은 비웃었다. 또 잔소리야? 당신이랑 얘기할 시간 없어? 나 바빠. 하지만 정수는 이번엔 그녀의 앞을 막았다. 평생 고개 숙이며 살던 남자가 처음으로 아내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윤경아, 여기 앉아라. 윤경은 불쾌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다. 팔짱을 끼고 눈을 굴리고 뭘 또 하는 표정. 정수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탁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서류다. 그 말에 윤경은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금세 비웃음으로 덮었다. 이혼 당신이 나를 버려 내가 아니라? 정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아니다. 버리는 건 너다. 그는 서류의 첫 장을 넘겼다. 사진들이 보였다. 윤경이 남자와 손잡고 있는 사진, 카페에서 웃는 사진, 호텔 로비에서 팔짱 낀 모습. 윤경의 얼굴이 굳어졌다. 정수는 두 번째 장을 넘겼다. 녹취록 복사본. 그 늙은 것만 정리하면 돼. 집 팔아서 우리 살 집 마련할 거야. 윤경의 손이 떨렸다. 이게 뭐야? 당신이 이걸 어디서? 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30년 동안 몰랐을 것 같아? 내가 바람 피우는 거, 남자 만나러 나가는 거, 내 돈으로 선물하고 술 마시는 거. 윤경은 역정을 냈다. 그래서 뭐? 지금 와서 이혼해서 뭐 어쩔 건데? 집도 통장도 연금도 다 내 거야.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확신 있게. 아니다. 다 내 거다. 윤경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정수는 서류를 펼쳤다. 집 단독명의 변경, 연금 수령자 변경, 통장 이전, 유언장 정정 완료. 윤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말도 안 돼. 이걸 어떻게? 정수는 처음으로 아주 미약하게 웃었다. 사람이 너무 오래 참고 살면 그동안 배운 게 많다. 윤경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이혼 못해.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 정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그래서 애들 오라고 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세 남매가 모두 들어왔다. 윤경은 당황했다. 얘들아 잘 왔다. 엄마가. 정수가 손을 들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 사진들을 보여줬다. 아이들은 말을 잃었다. 막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게 뭐야? 윤경은 소리쳤다. 너희 아빠가 조작한 거야. 거짓말이야. 그러자 정수는 폰을 눌렀다. 녹음 재생. 그 늙은이는 정리하면 돼. 집 팔아서 우리 살 집 마련할게.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다. 새 아이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둘째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정말이야?
윤경은 말을 더듬었다. 아니야, 그건. 큰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린 아빠 때문에 산 거야. 아빠가 우리를 키웠지. 엄마는 뭐 했어? 윤경은 소리쳤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그만해라. 너는 지금부터 나랑 아무 관계 없다. 윤경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정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이혼은 이미 진행 중이다. 집도, 재산도 너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윤경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당신이 감히 평생 바보처럼 살던 게 당신인데. 지금 와서 잘난 척해. 정수는 미소도 분노도 없었다. 나는 바보가 아니라 아버지였다. 윤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동안 무시했던 남자가 오늘 처음 사람으로 눈앞에 서 있었다. 이날부터 윤경의 인생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정수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경이 소리를 질러도 울어도 변명해도 정수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 침묵은 무시가 아니라 끝이었다. 정수는 서류를 식탁 위에 그대로 두고 말했다. 내일 아침까지 짐 챙겨서 나가라. 윤경은 비웃었다. 어디로 나가란 건데 당신이 감히 날 집에서 내쫓아? 정수는 고개를 들었다. 여기 내 집이다. 윤경의 얼굴이 굳었다. 평생 자신이 당연히 차지할 것이라 믿었던 공간. 집은 윤경에게 곧 재산이었고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윤경은 결국 캐리어 하나를 끌고 현관 앞에 섰다. 자식들은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평생 가족을 지킨 사람이 누구였는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윤경이 울먹이며 말했다. 애들아, 엄마는 그냥.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 이제 그만해. 아빠가 얼마나 참았는지 우린 다 봤어. 막내 아들도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 우리한테 아빠 흉만 봤잖아. 하지만 결국 집 지킨 사람은 아빠였어. 윤경은 자식들의 눈마저 피하지 못했다. 결국 문이 닫혔다. 윤경은 곧장 바람 상대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나 나왔어. 이제 같이 살 집으로 가자. 남자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지금은 좀 힘들어. 윤경은 당황했다. 힘들어. 너 나 사랑한다 했잖아. 나 믿으라 했잖아. 남자는 짧게 말했다. 아줌마, 그거 장난이었지. 누가 진짜 믿으래? 한 줄의 말이 윤경의 머릿속에서 쾅 하고 울렸다. 아줌마? 윤경은 목소리를 높였다. 너 진짜 사람 맞아? 나를 이렇게 이용하고. 남자가 웃었다. 이용? 당신이 먼저 나한테 매달렸잖아. 명품, 호텔, 술값 다 당신이 냈잖아. 난 당신 지갑이었지. 이제 쓸 돈도 없는데 왜 나한테 연락해? 뚝 전화가 끊겼다. 윤경은 멍하게 길 한복판에 섰다. 화려한 옷, 진한 향수, 그러나 갈 곳 없는 초라한 그림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군거렸다. 저 여자 울고 있는 거 봐. 옷은 좋은데 꼴은 딱하네. 윤경은 처음으로 집이라는 곳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다. 윤경은 결국 다시 집 문 앞에 섰다. 얼굴이 잔뜩 찢어진 화장, 울다 붙은 머리, 떨리는 손. 그녀는 문을 두드렸다. 정수야, 나 잘못했어. 한 번만 들어가게 해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정수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다. 여기 내가 있을 곳 아니다. 윤경은 울부짖었다. 하룻밤만 내일 아침에 갈게, 제발.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봉투 하나가 문틈으로 밀려나왔다. 택시비와 작은 동전 몇 개, 그리고 쪽지 한 장. 나는 30년 동안 너에게 줬다. 이제 내가 내 인생 살아라.
윤경의 다리가 풀려 문 앞에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그날 밤 윤경은 모텔에서 혼자 잠을 청했다. 비싼 가방을 품에 안고 초라한 방바닥 위에 누워 울었다. 처음으로 깨달았다. 재산 없는 사랑은 버는 게 어렵지만 사랑 없는 재산은 잃는 건 순식간이었다. 그리고 더 참혹한 사실. 윤경이 갈 곳으로 믿었던 그 남자도 그녀를 버렸다는 것. 윤경의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모텔 침대 위에서 윤경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랜 세월 동안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지만 지금 그녀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침이 되자 가슴이 쿵 내려앉는 현실이 찾아왔다. 호텔처럼 조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차려준 따뜻한 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냥 빵 한 조각, 자판기 커피 한 잔. 윤경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다. 가장 먼저 남자를 찾았다. 자기, 어제 내가 취해서 좀 그랬어. 우리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읽힘만 뜨고 답은 오지 않았다.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정수랑 이혼했어.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있어.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다. 미안. 나 이제 여자친구 생겼어. 윤경은 눈을 크게 떴다. 여자친구? 눈물이 왈칵 떨어졌다.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남자는 받지 않았다. 5번, 10번, 20번. 결국 그는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냉담했다. 왜 이렇게 집착해? 우리 장난이었잖아. 서로 즐기고 끝낼 줄 몰랐어? 윤경은 격하게 숨을 몰아쉬었다. 장난이라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아줌마, 이제 그만해. 당신 나이 보면 답 나오지 않아? 당신 같은 사람한테 누가 진짜 마음 주냐? 그 말은 칼보다 더 잔인했다. 뚝 전화가 끊겼다. 윤경은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보다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가 더 컸다. 며칠 동안 윤경은 여러 사람에게 연락했다. 친구들, 지인들, 예전에 같이 어울리던 사람들. 나 좀 도와줘. 며칠만 같이 지내면 안 될까? 그러나 대답은 모두 비슷했다. 어머 미안. 지금은 좀 곤란할 것 같아. 네 남편이랑 문제 생겼다며? 괜히 엮이기 싫어. 돈이 끊기자 사람도 끊겼다. 윤경은 그저 돈이 남아있을 때만 사람들 곁에 있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 며칠 후 윤경은 결국 남편 집을 다시 찾아왔다. 손에 들린 짐은 더 이상 명품 가방이 아니었다. 낡은 캐리어, 마른 얼굴, 울다 부은 눈. 현관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정수야, 나 좀 들여보내줘. 정수는 문을 열지 않았다. 제발, 나 진짜 잘못했어.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정수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이제 늦었다. 윤경은 문을 치며 울었다. 늦은 게 어딨어. 우린 부부잖아. 정수가 천천히 말했다. 부부는 서로 지키는 사람이다. 너는 날 지킨 적이 없다. 윤경은 숨을 삼켰다. 정수의 다음 말이 진짜 끝이었다. 나는 내가 없는 게 편해졌다. 문은 다시 닫혔다. 윤경은 문 앞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울었다. 며칠 후 정수는 시장을 보러 나갔다. 장바구니에 야채를 담고 국거리 사러 정육점에 들렀다. 동네 사람들이 말했다. 정수 씨 한결 편해 보이네. 얼굴이 좋아졌어. 정수는 조용히 웃었다. 인생에서 얻은 첫 번째 평온이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차렸다. 반찬은 소박했지만 눈앞의 밥상은 한없이 따뜻해 보였다. 그는 밥 한 숟가락을 뜨며 생각했다. 사람답게 사는 게 이렇게 조용한 거였구먼.
마지막 한 숟가락을 삼키고 창밖을 보았다. 햇빛이 부드럽게 반짝였다. 정수는 생각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산다. 윤경은 아직도 어디선가 전화를 걸고 누군가에게 매달리겠지. 하지만 세상은 그녀에게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는다. 왜냐하면 평생 그녀가 잡으려 한 손은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으니까. 모텔 생활 일주일째. 윤경의 지갑에는 거의 남은 돈이 없었다. 평생 누군가의 남편 돈, 누군가의 지갑, 누군가의 호의로 살았던 살. 정수의 돈이 끊기자 그녀 인생의 바닥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침 모텔 카운터로 봉투 하나가 전달됐다. 윤경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반가운 사람의 편지가 아니었다. 가정법원 소송 서류 송달. 윤경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으니 정수의 변호사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 쏟아졌다. 위자료 청구, 부정행위 증거,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 재산 분할 없음, 지병금예금 등 전부 남편 명의. 윤경은 머리에 피가 쏠리는 느낌을 받았다. 이게 진짜? 그동안 이혼하면 내가 가지고 나온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단 한 장의 문서에 묻혔다. 윤경은 황급히 상간남에게 전화를 걸었다. 5번, 10번, 20번. 그제야 통화가 연결됐다. 왜 자꾸 연락해? 불편하게. 윤경은 울먹였다. 당신 때문이야. 정수가 소송했어. 너도 위자료 낸대. 남자는 냉정했다. 그래서 그건 내 문제지. 우린 끝났어. 윤경은 절규했다. 너도 책임 있어. 내가 너 때문에. 남자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아줌마, 정신 차려. 난 내 남편 몰랐다고 할 거야. 증거 없어. 증거? 사진도 있고 녹음도. 내 얼굴 나온 거 없잖아. 법정에선 그게 중요해. 이어진 말은 더 잔인했다. 그러니까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남편도 없고 지금은 나까지 잃은 거야? 뚝 전화가 끊겼다. 윤경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 차가운 공기. 세상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날 윤경은 아이들에게 연락했다. 엄마랑 좀 보자. 얘기 좀 하자. 하지만 아무도 만나주지 않았다. 큰아들은 문자로 짧게 답했다. 지금은 아빠 옆에서 지켜드리고 싶어요. 둘째 딸은 말했다. 엄마 때문에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막내 아들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한 번만 전화하지 말아줘. 윤경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평생 자신은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엄마라 믿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가 아니라 아빠의 상처를 보았다. 윤경은 결국 다시 집으로 갔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진짜로 길 위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정수야, 제발 나 좀 봐. 한 번만, 딱 한 번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엔 정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경아, 윤경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응, 나야 잘못했어, 정말. 정수는 아주 조용했지만 칼보다 단단한 목소리였다. 나는 내가 무서웠다. 윤경은 멈췄다. 정수는 계속 말했다. 30년 동안 무서웠다. 언제 또 욕할까? 언제 또 나 버릴까? 윤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안 무섭다. 문틈 사이로 흰 종이 한 장이 나왔다. 판결 날짜 통지서. 법원에서 보자. 윤경의 어깨가 무너졌다. 문은 다시 닫혔다. 그날 밤 윤경은 집 앞 보도블록 위에서 한참을 울었다. 길 가는 사람들은 쳐다만 보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사람은 남의 상처엔 쉽게 관심 가지지만 남의 업보엔 침묵한다. 정수는 창가에 서서 윤경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엔 증오도 분노도 없었다. 단 하나 끝난 사람을 바라보는 눈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정수는 속으로 말했다. 너는 내가 선택한 길을 걷는 거다. 법원 판결 날. 윤경은 구겨진 얼굴, 허름한 옷차림으로 재판장 앞에 섰다. 예전엔 브랜드 가방을 휘둘렀고 비싼 구두를 신고 다녔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다. 판사는 서류를 쭉 훑어본 뒤 조용히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 윤경의 상습적 부정행위가 명백하므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다. 윤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재산 분할은 인정하지 않는다. 즉, 연금, 예금 전부 원고 단독 명의로 확정한다. 윤경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또한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진다. 그러자 상간남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저 여자가 따라붙은 거라고요. 돈 퍼주고 선물 들이밀고 내가 이용당한 거라고요. 윤경도 소리쳤다. 뭐라고 내가 너한테 얼마나? 판사는 단칼에 잘라 말했다. 둘 다 조용히 하십시오. 결국 판결문은 그대로 읽혀졌다. 피고 윤경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 윤경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만 들렸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 밖. 윤경은 정수를 붙잡고 울었다. 정수야, 미안해. 나도 그때는. 정수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그때 그 말 하나에 윤경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정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뒤에서 울고 불러도 돌아보지 않았다. 세월 동안 수천 번 뒤돌아봤던 남자가 오늘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후 윤경은 상간남을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그 남자 곧 결혼한다더라. 상대는 젊고 예쁜 여자래. 윤경은 문 앞에 주저앉았다. 결혼? 미래? 행복? 그 남자는 윤경을 그냥 과거로 버리고 떠난 것이다. 시간이 더 지나자 윤경은 모텔비도 내지 못했다. 카드도 정지되고 친구들도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결국 무료 급식소 줄에 서게 되었다. 앞치마를 두른 봉사자가 따뜻한 국을 건네주며 말했다. 힘내세요. 윤경은 눈을 피했다. 힘내라는 말조차 숨이 막혔다. 그녀는 천천히 공원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혼자 국을 먹었다. 예전엔 남편이 끓여준 미역국이 싫다며 젓가락도 들지 않던 그녀가 이제는 사람들 몰래 공원에서 종이컵으로 국을 마시고 있었다. 어느 날 멀리서 정수가 보였다. 시장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며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윤경은 숨을 죽였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고 아무 걱정도 없어 보였다. 그를 잃기 전에는 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를 잃고 나니 그가 모든 것이었다. 윤경은 조용히 울었다. 그녀가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집이 아니라 체면이 아니라 평생 자신을 지켜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정수는 윤경의 존재조차 느끼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따뜻한 밥이 있었고 조용한 방이 있었고 마음이 편안했다. 그는 생각했다. 사람답게 사는 게 이렇게 늦게 찾아올 줄 몰랐다. 창밖에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다. 정수는 미소 지었다. 처벌이란 큰 소리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외면하는 것이다. 윤경의 지옥은 누가 만든 게 아니다. 그녀 스스로 쌓아 올린 벌이었다. 그리고 정수의 복수는 이 한 문장으로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을 너 혼자 살아라.